반갑습니다. 진짜 정시에 시작을 하네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서입니다. 저 이부제 때문에 걸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걸 한대요.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고 난 뒤에 뭐 뭘 해야 될까 군지렁군지렁 하다가 원래는 선생님한테 그 금요일까지 오늘 강의 자료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평소에 게으른 데다가 꿈죽꿈죽 하다가 어제 오전에 늦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항 이후 부산의 변화 이렇게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략 일제 시기에 한정해서 부재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개항의 의미하고요. 이 개항의 의미는 올해가 부산항 개항 1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150주년 되는 부산항 개항의 의미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 1876년 개항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 조선시대 때 조선전기 1407년 부산포 개항을 개항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약간의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15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개항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본인들의 건너오는 이주 형태든지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본인들의 어떤 동향, 그 다음에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식민지 시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 산업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사람이 사는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에 대한 형태가 어땠는지 그런 정도로만 오늘 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뭐 목차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이제 개항의 의미 부분을 보면은 1876년 2월에 이제 그 강화도에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이제 2조 외교관 상주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초량외관이 있던 여기에 관소가 머무르는 형태였는데 부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상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는 중화질서 내에서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이 수도에 외국인이 상주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1880년에 가가지고 서울에 일본 공사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수용을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사조에 일본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일본이 이 초량외관을 자신들의 공적인 어떤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더 씌워버립니다. 근데 사실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나 법적인 지위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일본의 공식적인 어떤 퍼블릭한 어떤 그 공간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근대적인 그 개념을 갖고 마치 우리는 초량외관 설치 때부터 일본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치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 측이 그래서 일본관이라고 표현도 하고 일본 공간 이런 식으로 개항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담보하는 것처럼요. 단순하게 공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상당히 법적인 어떤 함의성을 띠는 용어인데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말고 다른 데도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 구조가 자유무역입니다. 뒤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 10조의 취해법권, 형사재판권 이 부분도 협상을 할 때에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되질 않습니다. 왜 논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량회관과 일본 조계의 어떤 그 비교라고 할까요? 그 점을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에 개항을 할 때에 초량회관만 공간적으로 딱 일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초량회관이었던 것이 그대로 뭡니까? 이 흔히 이야기하는 조개, 일본인들 표현을 빌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거류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 그림을 한 컷 더 넣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기는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 상간으로서 설치되었던 것이 여기 대지마입니다. 요 해안선이 본섬이고요. 본섬 앞에 여기에 한 4,000평 정도 되는 인공섬입니다. 요거를 부채 모양으로 요런한 것은 이 해류가 이렇게 왔을 때에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모양으로 4,000평을 해놨는데 여기에 조개가 들어서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개는 이쪽 하천이 흘러내려오는 이 건너편, 지금 여기에 또 새로 있는 요 형태는 새로 만든 땅이라 해가 신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이쪽에 그 대지마하고 그 다음에 요 신지 뒤쪽에 도진 야시키라고 해가지고 청과 교역을 하던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대가 서구 중심이다 보니까 나가사키 하면 대지마만 이렇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도진 야시키 중국과 이렇게 교역하던 곳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쨌든 육지 쪽에 요 도진 야시키 있던 것은 개항 이후에 땅 새로 만들어가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대지마에 있던 이 교역 창고 이것은 뭡니까? 다시 요 미나미 야마테라고 해가지고 육지 쪽에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꽝저우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것이 마카오고요. 여기 육지 쪽에 딸려 있는 여기에 이렇게 모래톱처럼 요래 사이에 있는 바닷가 쪽에 요렇게 섬 아닌 섬 비슷하게 있는 여기 마카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지마나 그 다음에 마카오는 일종의 이렇게 테두리 형태의 딱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역 창구였던 이 꽝조는요, 우리로 치면은 여주강이 이래 흘러가는 여기 보면은 마치 지금 구포역 앞에 구포뚝이 이제 높이는 낮죠. 낮는데 구포뚝이 있는 그 방향으로 일렬로 건물이 쭉 들어서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대지마나 초량회관이나 이 마카오처럼 일정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꽝조우는요. 그럼 꽝조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외국 상인이 배에서 내리는 것조차 원칙적으로는 못 내립니다. 아예 육지 쪽에. 그럼 이 강변을 타고 건축 건물이 쭉 있는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인들의 일종의 그 길드에 해당하는 광동 13행의 상관들이 건물들이 쭉 있는 거기서 교역을 해야지 마카오나 초량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량회관하고 마카오만 같은 공간을 딱 쓰는 거죠. 대지마도 이동을 하고 광종은 어디에 이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주강 흘러가는 강 앞에 우리로 치면은 얼쑥도 비슷하게 규모는 한 9,000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래톱 섬처럼 있는
사면도라고 하는 거기에 뭡니까? 이 조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꽝조는요. 그 전통적인 곳에서요. 상해든지 텐진 이런 거는 아예 정근대도 중심적인 그 개항을 했던 곳이 그 교역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전통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는 구조지만 최소한요. 이러한 이 공간적인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마카오하고 초량회관은 과거의 교역 공간이 그대로 개항 이후에도 교역 공간으로 바뀐다는 공간적인 어떤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이동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초량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라고 하면 이중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역하고 외교를 같이 수행했습니다. 임무가 두 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지마나 꽝조우나 마카오나 여기는 전부 다 이 교역만 합니다. 외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를 낳느냐라고 하면은 이 초량회관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전부 다 팩토리, 상관입니다. 교역만 하는 상관의 형태지 외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량회관은 일본의 국서를 통해 가지고 통신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외교 업무가 주어져 있다 보니 이것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초량회관에 머무르던 외인들이 임대료, 즉 지대를 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초량회관은. 근데 꽝조우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창고 사용하는 데 따른 적절한 외국 상인들이 광동 14명에 지불해 주는 그 정도 선으로 끝나는 거고, 마카오나 대지마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돈을 중국 정부나 일본 정부에 냅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는 시가 뒤에 더 내려오면은 청조정에 줘야 될 지대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러한 임대료 부분이 없었습니다. 초량회관은. 그러다 보니까 1876년 2월달 그 조일수호 조교하고 난 뒤에 이제 조일수호 조교라고 하는 건 헌법에 해당하는 원론적인 거고, 자, 그럼 이 헌법에 준해서 이제 법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6개월 뒤에 1876년 8월 달에 만나가지고 조일수호 조교 부록을 체결합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할 때 일본 측에서 초량회관을 개항을 하면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으로 자신들의 표현을 하면 거류지, 우리 정부로서는 조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선 정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안 주던 돈을 왜 이 애들이 갑자기 돈을 주려고 하지? 1년에 연말에 12월에 다음 해에 해당하는 부분 70원에서 80원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조선 정부가 그럼 50원 정도로 하면 되지 이라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일본이 임대료를 주려고 했느냐에 대한 그 의미를 이 근대 만국공법의 논리 속에서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임대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겁니다. 돈 이거 먹고 이제 관심 끊으라라고 하는. 1년에 주는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대해서 50원 준 대신 그 다음에 이 조개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비롯해 가지고 매치든지 엎어지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일본 정부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논리 자체를 설린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념으로서 조선이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근대 만국공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일본이 70원, 80원 준다면 그거 가지고 택도 없지. 한 150원은 줘야지. 저때 원은 아마도 은 단위 화폐였을 겁니다. 근데 조선은 전통적인 우호 설린의 관념이다 보니까 일본은 정작 70원, 80원 주겠다는데 조선은
50원만 줘도 되지.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개가 설치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컨세션 방식이 있고 세틀먼트 방식이 있는데, 일본은 페리제도 개항 이후에 개항장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때 전부 다 이제 세틀먼트 방식으로 하고, 중국은 상하이가 세틀먼트 방식입니다. 근데 부산은 어떻게 되냐면 컨세션 방식이었던 거예요. 컨세션 방식은 우리 해양박물관에 있는 이쪽에 이 부지, 이 에리아를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연 50원 하는 거로 퉁칩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 해양박물관 이터에 대한 배타적 토지 소유권은 일본 정부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컨세션 방식이고요. 세틀먼트 방식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해양박물관 부지에 만약에 민간인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인 개인하고 영도 주민 개인하고 토지 거래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토지, 그러면은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는 손 놓고 있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부산은 부산시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토지의 한국인 소유주, 그 다음에 매입하려고 하는 일본인 매입자, 그 다음에 부산시청, 그 다음에 일본 영사, 이래 사자관계에 의해서 토지가 영구 임대료가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세틀먼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컨센시오 방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토지를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토지에 대한, 그랬을 때 그러면 세틀먼트 방식하고 컨센시오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토지 소유에 대한 그 밀도, 인텐시티, 강도가 세틀먼트가 많겠습니까? 컨세션이 많겠습니까? 컨세션이 월등히 높죠. 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초량회관이 일본 조개로 전환이 될 때에 부산의 초량회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컨세션 방식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임 선생님. 초량회관 내에 조선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자체가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자관계가 애초에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 이러한 그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들이 떨어지다 보니까네, 처음에는 뭐 세틀먼트 하려다가 뒤에 컨세션 했다. 아니다. 뭐 우리는 컨세션 하고 일본은 뭐 세틀먼트 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량회관에서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취해법권 문제입니다. 부분적 취해법권 형태에서 굳이 표현을 들자면 조선시대 때 무슨 말이냐면은, 초량회관에 거주하는 외인이 어떤 조선인 민가에 해를 입혔다든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조선 정부가 직접 그놈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형벌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초량회관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스시마 도주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현지에 있는 외인의 그 총수인 관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래 지배하는 형태지, 조선 정부가 직접 지배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대지마하고 꽝쪼하고 이거는 막 어림없는 겁니다. 마카오는 우리 초량회관하고 비슷하게 부분적 치외법권 형태이지만, 꽝쪼하고 대지마 같은 경우는 청조정과 일본 막부가 직접 형벌을 통치 내립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이 치해법권을 접했을 때는 엄청나게 충격이겠죠. 개항을 할 때. 예. 어제까지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쁜 짓 저지른 놈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통치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한데
초량회관은 부분적 지혜법권의 룰이 있다 보니까 조일수호 조교 체교할 때에 앞서 봤던 지혜법권 문제를 했을 때에 조선 정부는 크게 그거는 통상의 연장선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혜법권 문제를 가지고요. 근데 개항을 할 때의 지혜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손과 손바닥처럼 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지혜법권이 별 그 의미가 적을 수 있지만 이것은 손과 손바닥처럼 꼭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 하면은 개항장을 벗어나가지고 외국인이 내륙 지역으로 상업 행위를 하러 갔을 때도 지혜법권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개항 이후에 한행 이전이 여유 있게 이렇게 한각에 가는 한행 이전, 초량회관이 일본 조계로 바뀌고 난 다음에 초량회관에는 외인들만 닦고 가두리 양식처럼 그 안에만 거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계는 4km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행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것이 뒤에 처음에는 4km, 그 다음에 이모굴란 일 날 때는 또 50리, 20km, 이래 쭉쭉쭉 1884년쯤 되면은 한 100리, 40km. 다시 말해서 1884년쯤 개항되고 한 8년쯤 되면은 일본 조계에 거류하던 일본인이 서쪽으로는 창원 마산포까지 갈 수 있고 북쪽으로는 한 은장 정도 가고 동해안면은 지금 그 울산광역시 남면, 울주군 남면 이 정도로 상업 행위를 가고 거기서 무슨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일본 영사관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정근대 그 초량회관과 일본 조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요. 그럼 초량회관에서 그 교역하는 거 하고 오픈포트 개항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 한마디만 딱 한마디로 그럼 쉽게 말해서 손이라고 하면 개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법권이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손바닥하고 손떡 말고 개항 그 자체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 하면 자유무역입니다. 이 자유무역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근대는 전부 다 독점무역입니다. 이 광저우에서는 이 광동 13회 큰 13개 정도의 길드 이해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가사키 대지마에서도 의용상인 혹은 나가사키 카이쇼라 해가지고 나가사키 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들만 무역을 하지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개항 이후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무역입니다. 민간인 상인이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이 왕실과 국가 권력이 일종의 국영기업입니다. 말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되어 있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르주아지들이 그 권력이 자꾸 상승이 되면서 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독점 무역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국가 권력이 감대 나라, 떡대 나라 하냐.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도 1858년 되면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뒤에 1874년에 회계 정리하지만 사실상 1858년 인도에서 세포인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도에 대한 동인도 회사의 지배권이 상실해버리고 영국이 직접적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 독점 무역은 없어지고 개인 상인들이 머천트들이 자유자재로 무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은 자유무역의 실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무역의 실현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는 큰 지도고요. 작은 지도 보면 여기 이제 그 변박의 외관도 요래 보면 이쪽이 수문이고 이쪽이 또 쫙 밖에 가면 지금 차이나타운 들어가는 그 뭡니까? 큰 도로로 이래 그 언저리쯤에 있는 설문이라고 있었는데 차단하던 이 형태를 폐쇄시켜 허물어 버립니다. 이 허물어 버리는 게 자유무역의 실현입니다. 1877년 부산항 구개조약 체결하고 1, 2월 사이에 허물어 버립니다. 기록에 보면 빡 허물자 뭡니까? 한 3, 400명의 조선인들이 주거하고 담배대 가지고 뭡니까? 어디로? 이 일본 조계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성실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독점 무역을 하던 초량해관하고 자유무역을 실현하던 그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항 개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강화도 조약, 뭐 병조수호 조약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조일수호 조규가 이거를 어떻게 의미 부여할 건가라고 할 때, 종래는 이거를 그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것보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감안하면은 이 비대칭적 조약이라고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불평등 조약은 이게 좀 규범적입니다. 사실 이 말을 많이 쓴 것은 중국입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서구 열강의 중국 침략의 그것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가 맺은 조약은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침략성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찬찬히 생각해 보면 침략할 동안 그럼 너희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자기 성찰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이 불평등 조약이라 해야 돼. 평등 불평등 이래 버렸을 때. 근데 우리가 조일수호 체결할 때 보면은 일본이 총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서류문서 하나 집어 던지고 여기 사인해 이래 된 건 아닙니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이렇게 요구할 부분을 하고 이런 과정에 물론 국력의 차이는 있죠. 외교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대칭적 조약 사이메트리컬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협상의 과정이든지 운영의 그 구조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향후 조일수호 조규의 의미를 그 평등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비대칭적 조약이라고 표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평등 불평등 이래 버리면은 이 말이 애한테 아빠 좋아, 엄마 좋아라고 하면 선택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강요된 질문이고 강요된 그런 거는 좋은 인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라고 할 때 이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하는 이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조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 조약, 비대칭적 조약이라는 표현은 학술자적으로 막 씁니까? 쓰지는 않습니다, 아직. 써보자라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유문관의 탄생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이렇게 부산이 그 교두부로서 편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 질서 중심의 하드랜드 체제가 붕괴되고 린랜드,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의 이 중심부가 중심이었던 이제 장면이 끝나고 유라시아의 주변부, 쉽게 말해서 해안선을 타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주무대로 부상하는, 이거는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 용어는 쓰는 겁니다.
하트랜드, 림랜드. 그래서 이 해양 세력이 뻗어나가는 그 결절점에 이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아주 중요한 포트로 이렇게 부상되는 그러한 측면이 자유무역의 실현, 그 다음에 림랜드로서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위상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산항 개항의 한 150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부산역을 설치할 때, 만들고 할 때의 사진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사진만 보면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그 부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렌즈를 확대를 하면은 일본이 부산항에 부두시설을 정비하고 하는 것은 일본은 신의주하고 단동의 압록강 철교하고 같이 공사를 합니다. 같이요. 그래서 관부연락선을 통한 이렇게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하고 있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림랜드로서의 위상이 부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항의 인구의 동향은 191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원도심에 해당하는 여기에 일본인들 한 2만 명.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산진이든지 이쪽을 해가지고 한 2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 1925년 되면은 전년도하고 이래 보면은 인구가 많이 증가해요. 저거 없죠. 이거. 예. 25년, 이 마우스가 화면에 잘 요 25년 보면은 일본인도 전년도 증가하고 조선인도 뭡니까? 많이 증가해요. 왜 25년이 왜 저래 증가한 거냐는 거예요. 지금 동아대학교 부민동 캠퍼스 그 박물관 쓰고 있는 경남도청이 1925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경남도청이요. 1886년 갑오개혁 이후에 우리나라가 8도에서 13도로 바뀌거든요. 이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경상도를 경상남북도, 전라도를 전라남북도, 충청도를 충청남북도 이렇게 막 북도 남도로 나눕니다. 나눌 때에 경상도인 시절에 최고의 경상도 지역의 그 감령, 관찰사가 머무른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거는 대구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가 남북으로 나뉘니까 경상남도에도 관찰사가 머무른 감령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경남에서 최고 행정의 중심이 진주였기 때문에 진주에 설치해가지고 25년 때까지 진주에 도청 소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항 이후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행정의 중심도 진주에서 일로 가져와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진주에서는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주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살하고 막 이럽니다. 도청 소재 부산으로 온다고.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부산에 있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은 공동으로 당연히 부산에 와야지 뭐 이래 하고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이 총독부에서 내놓는 해결책이 진주의 고등보통학교, 지금 진주고보, 진주고등학교를 하나 허락해주고 도청은 부산으로 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 고등학교 개교가 25년 4월 24일인가 이래 돼 있죠. 연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부산으로 오면서 일본인들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조선인들도 막 주위에서 몰리는 그 형태로 25년 되면 한 10만 조금 넘는 형태요. 그 다음에 36년도 가면은
36년도 가면 또 한 번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때 인구는 또 뭐 증가냐라고 하면은 뒤에 보겠습니다만 부산의 행정구역 자체가 서면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일본인들이 6만 정도, 그 36년 이후에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만 해방될 때까지 대략 한 부산의 일본인들이 6만, 예. 전체 인구 한 33만 중에서 일본인들이 한 6만 정도 있는데 그 6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뒤에 저거 보겠습니다만 전쟁이 끝날 때에 한반도에 일본인 민간인들이 한 90만 정도 혹은 100만 정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봤을 때에 조선인과 다 합쳐가지고 거주 인구 중에서 일본인이 제일 많은 곳은 부산입니다. 일본인 비율이 부산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하나 인구와 관련해서는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이 막 건너올 때에 대개 보면 이걸 좀 유형화시켜 보면은 점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 하자마 같은 경우가 점원입니다. 일본 본사 파견 점원인데 여기서 뭡니까? 조선의 굴지적인 기업으로 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 같은 이런 경우는 수산업의 왕이었던 가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한번 많이 증가하는 것이 전국적으로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대폭적으로 한반도로 건너오는 것이 증가합니다. 군속이든지 군납 관련해가지고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경영인이든지 이제 공무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또 해양박물관이니까 이주어민들, 이주어촌요. 대략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일본인들이요. 우리 지금 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여기 용당에 보면은 일본이 러일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이주하면 동양측시 주식회사가 토지를 얻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버전이고 처음에는 어민들 중심으로 한반도로 진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많은 고기를 잡아가 충분한 단백질을 일본 군부대에 동원하는 이게 다 이렇게 패키지로 연동돼가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많은 일본인들이 건너오는데 유형을 보면은 보조 이주, 자연 이주는 개별적으로 오는 거고 보조 이주는 나가사키 현이든지 후쿠오카 현이든지 현 단위에서 지원비를 줍니다. 이주하는 데에 그 지원비를 받아오는 것이 보조 이주 형태고 혼합 형태는 뭡니까? 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하고 지원비 받아오는 사람이 합쳐지는 이런 그 형태죠. 유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기업형, 하단 같은 경우에 기업형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대자본 수산회사가 하단에 진출을 해가지고 민물, 선물 만나는데 장어 있죠, 운하기. 장어든지 잉어를 재배가 통조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량 다시 만주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주 어촌들도 유형이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부산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여하튼 동해안에 30년대 중반에 정어리 때를 만나기 전에는 이 경남이 수산물 생산의 한반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경남 중에서 부산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부산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전쟁 말기까지 올라갑니다. 수산물 제조 여기에 봐도 통조림, 어묵, 뭐 튀김, 포 이래 있는데 이 뭐 부산하면 삼진어묵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전쟁 말기에 가면 조선인들도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 수산 제조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처음에는 비율이 37%에 불과했는데 47% 늘어납니다. 저기에 다 부산의 삼진어묵의 역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부산이 왜 어묵의 메카냐라고 하면 수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어묵의 메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어민들 관련도 되는데, 제주은행이 육지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서울 대란로 거기 뭡니까? 역삼동에 제주은행이 있고, 제주은행 서울지점, 제주은행 부산지점. 제주은행 부산지점이 임생님 왜 자꾸 임생 불러서 그한데 왜 영도에 있습니까? 송도에 있어도 되고 저기 부산진에 있어도 되는데. 제주도민이 한때 많을 때 영도에 한 5만 정도 있었다거든요. 해녀들이 육지로 진출한 첫 번째 포트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영도입니다. 그럼 해녀들이 왜 여기에 진출했느냐라고 하면은 주로 우무가사리 채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무가사리. 이 우무가사리가 젤리 과자류뿐만 아니라 요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약무기의 다방면으로 씁니다. 예. 요 경남 지역의 우무가사리 생산이, 한반도 우무가사리 생산이 한 60%를 차지하는데, 그 우무가사리 채취를 누가 다 하느냐라고 하면 이 제주 해녀들이 한 겁니다. 그런 역사성 때문에 제주은행이 영도에 있습니다. 목포 이쪽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예? 목포 이쪽에는 우무가사리 이런 거 없었어요. 있죠. 있는데 절대적인 채취 양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봤을 때 목포가 더 가깝잖아요. 주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장생포 있죠. 울산. 장생포부터로 싹 해가지고 이렇게 코나 틀어가지고 해류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이쪽이 더 많은 형태입니다. 우무가사리가. 자, 그 다음에 거주지 부분인데요. 1910년에 요 원도심에 한 일본인들이 이렇게 2만 정도 있는데, 이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이쪽 지역에 마우스가 안 보이죠? 여기 이쪽 요 끝이 이게 지금 용도산이고요. 이게 용도산이고 이쪽 끝이 신창동 국제시장 들어가는 그 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이 조개로, 초량회관이 조개로 바뀌었는데, 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부산 관련 사진에서 격자 모양, 바둑판, 근대도시는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전부 다 바둑판으로 나잖아요. 꼬불꼬불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1907년 무렵의 사진인데, 요 격자 모양의 사진은, 이 지도는 이게, 7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한 4년, 5년. 아마도 러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의 도심 지역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탁 조성을 하고, 지금의 토성동, 부민동, 대신동 하는 이거는 이제 신시가지고, 여기는 딱 용두산구 옮기고 있던 과거 초량회관 지역, 여기는 거리지고, 여기 한 10,000명, 신시가지 여기에 한 6,000명.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초량에도 한 2,600명 나가가 있거든요. 이 왜 1903년에 보면 여기가 지금 복내 초등학교 있는 데고, 여기가요. 여기 복내 초등학교 있는 데고, 여기가 지금 차이나타운 그겁니다. 내나 학교 있는데, 청나라 영사관이 있는 1884년에 부산에 요거는 한 9,000평 정도 처음에 생길 때, 청국조개라고 생길 때에 이쪽 지역에도 일본인들이 진출했는데, 여기 왜 나갔냐라고 하면은 1905년에 경부연락선이 설치가 되죠. 경부선이요. 경부선 종점에 여기 초량역이 지금
일본 영사관 조금 몸위치가 정발장군 있고 하는 그 언저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역주위의 상권을 노리고 일본인들이 진출한 거로 봅니다. 근데 뒤에 이 부분이 주거 형태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겁니다. 비율요. 아까 우리가 부산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비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일제 말기에 가도 1입니다. 부산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부산에 그러면 사는 일본인들이 누가 많았느냐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때 초량 외관 관련이기 때문에 개항되고 얼마 안 돼서 나가사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스시마가 행정구역으로 나가사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가사키 현 안에 지금도요. 그런데 러일 전쟁 그 언저리로 가면은 야마구치 사람들이 많고 나가사키는 떨어집니다. 근데 12년 되면은 벌써 이 비율의 형태가 일제 전쟁 그 끝날 때까지 3위, 4위, 후쿠오카하고 히로시마는 뭐 3등 했다, 4등 했다 바뀌고 1위는 야마구치고 2위는 나가사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냐라고 하면은 나가사키는 떨어집니다. 전국적 비율은요. 그래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부산에는 행정구역상 나가사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근데 이 나가사키 사람은 스시마 실질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가사키는 쪽수는 많은데 야마구치는 실제 사람도 많이 살고 여론주도층, 오피니언 리더층도 많습니다. 근데 나가사키는 부산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가지고 오피니언 리더층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가사키 출신들은. 근데 사람은 적게 사는데 여론주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이 후쿠오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특색이 전국적으로는 어떻는데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부산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고 연구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그거는 뭐 다른 지역 연구하시는 분들이 향후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행정구역이죠. 처음에 14년 때에 이게 부산부입니다. 여기 부산부인데 36년도에 행정구역 확장할 때 이렇게 서면이 이렇게 다 들어가죠. 이래. 뒤에 (42년) 되면은 여기에 남면 해운대하고 수영구 들어가고 동네읍 동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북 지금 금정구에 해당하는 여기 약간 일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은 한 2.8배 증가하고요. 인구는 부산은 한 5.6배 증가합니다. 한 전쟁 끝날 때쯤 되면 한 33만 가는데 이것이 전국의 대비로 이래 봤을 때에 조선인 전체 인구 증가가 한 2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주하고 일본에 들어가 있는 교포들까지 다 합치면 한 3천만 이래 샀는데 그 비율과 비교하면은 이 부산의 5.6배는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방될 때의 인구수로 보면 서울이 1위, 평양이 2위, 그 다음에 부산이 3위입니다. 행정구역의 확대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부산은 전부 다 바다 메우는 구조로 가죠. 이래. 이거 전부 다 바다 메운 거고 여기 자성대 앞에 여기도 바다 메우는 거고 이 한 16만 평, 14만 평. 여기도 지금 자갈치시장 앞에도 한 14만 평. 이 적기만 이쪽에는 한 17만 평. 전부 다 바다를 메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를 메운 뭡니까? 인프라가 나중에 한국 전쟁에 이렇게 이
반전의 모멘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부산의 항만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물자를 아무리 많이 실어 온들 이걸 배에서 내리고 하는 이 시스템이 항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이게 지금 광복동 롯데백화점 있는 데입니다. 용미산, 이수분, 용두산 다 이렇게 매립이 되죠. 여기 이렇게 바뀌는 형태. 이거는 영도입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한번 이쯤 있겠죠. 여기에 흰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말고. 요 깃대가 있는 여기 뭐냐면 아까 그 지금 화교학교 있는 자리입니다. 부산역은 한 이쯤 보면 되겠죠. 바다에. 예. 다 이렇게 해안선 매립 구조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이 해안선 따라 철길 경부선에 놓여 있는 사진이 이렇게 높은 데서 영선산이 있는 데서 이렇게 저쪽 낮은 쪽으로 초량 쪽으로 찍은 겁니다. 이거는 뭐 영과대 앞에 이게 다 이렇게 경부선 놓인다고 다 매립돼 버리는 거죠. 요거는 26년부터 32년 이 지금 숲이 자성대입니다. 자성대 앞에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양호 건물역이 조선 매축 주식회사 건물 부산 진시장 남쪽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매축의 터에 여기가 다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뭡니까? 이 매축지 마을하고 한 이 공터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복병산 쪽에서 보면 이 지금 신창동이고 이게 영도 주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흐물흐물한 모래톱처럼 이 안에 물길이 들어가 있죠. 이쪽으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색깔이 같은 건요. 이쪽 흙을 이렇게 다 이쪽에 가져간 겁니다. 영도다리 공사할 때. 지금 남항초등학교 옛날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 있는 그 흙을 산을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영도경찰서 앞에 있는 게 해발 한 높이가 6m거든요. 밑에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6m 정도 높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주갑이 뒤에. 혹시 여기 여러분들 빨간 등대 갈 때 지금 전부 다 매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다를 메우는 형태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45년 미군이 찍은 그 항공사진 바탕으로 이렇게 그 만든 지도 보면은 40년에 이 일본이 타이완의 까이쇼ung을 비롯해가지고 다롄하고 전부 다 한 12개 항만 비교한 것 중에서 부산은 뭡니까? 랭킹 3위입니다. 그 정도로 동북아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항구 시설이었습니다. 부산 없었으면 한국 전쟁에 국군이 이긴다라고 한 거는 뭐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업 구성인데요. 잘 보시면은 목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인들도 쭉 비율이 다운됩니다.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기타 유업자하고 무직 이게 쉽게 말해서 도시 하층민입니다. 이 비율은 조선인들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늘어납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당연히 줄고. 근데 일제 말기가 하면은 상업의 위치보다는 일본도 여기에 보면은 교통업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거는 중일 전쟁이든지 태평양 전쟁 관련해서 철도든지 이쪽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로 봅니다. 그런 특성이 저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인이 부산에 있는 일본이 거주하는 집은 전부 다 한 73%는 임대입니다. 그 자기 땅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인도 한 9%밖에 안 돼요. 근데 조선인은 어떻느냐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가 남의 땅, 여기 지금 타이노건 관공서대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국유지든지 관청 소유지 위에 조선인이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이는 굉장히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유권에서 불안정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택 구조 자체가요. 그런데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들도 55% 정도가 일본인 땅에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 1910년 무렵에 초량 지역에 일본인들이 벌써 거주하는 형태 인구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역을 따라 빨리 진출해가지고 그 일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교들도 일본인 토지 소유 위에 집을 지어 있는 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주변부로 이제 식민지 시기 때 이미 영주 리산 개딱지 같은 초가지 이래 돼 있습니다. 이 토굴 형태요. 요 내용을 지금 압축해 버린 건데 원문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입니다. 토굴 생활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비탈에 산폭도로. 우리가 지금 산폭도로 하면은 한국 전쟁 산폭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물적 생활에도 유의치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막민의 생활, 일제 때 토막민의 생활을 이런 데 사는 겁니다. 이거는 자성대에 있는 옆에 제법 이거는 정식의 집이고 조선인 집이고 이거는 부유한 편이고 삼복도로 형태야. 얼마 정도 살았냐면 34년도에 인구 대비로 보면은 산비탈에 한 17% 삽니다. 근데 요 통계는 이제 아미동하고 서대신동하고 영주동 요 세 개만 합친 거고 수정동, 초량동 다 합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도시 거주자의 한 17% 넘는 게 조선인들은 이미 산비탈에 저 때부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본 내용을 막 이런 정도로요. 조약에 의미하고 오피니언 리더의 일본청의 그거 도시의 항만 시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산업 구조에 봤을 때는 막 도시 하층민이 주류를 이루는 거 주거 형태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 화려한 이면 뒤에 식민지 시기라고 하는 게 명암이 교체하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